스스로의 핵심 정리, 유럽 세계의 변화에서 신학로 개척과 유럽 교역망의 확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학로 개척의 배경과 전개가 먼저 나오는데요. 일단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증폭이 되는 계기가 유럽인들에게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유행하면서 중국에, 인도에 이런 게 있어라는 그 호기심이 많이 자극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그 지리학과 조선술, 항해술들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침반도 사용을 하게 돼서 원양항해, 먼 거리 항해가 가능하게 된 거죠. 원양항해가 가능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신항로에 대한 필요성이 강해지는 게, 그 이유는 오스만 제국이 바로 동방의 교역로를 장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동방의 교역로를 장악해서 동쪽과의 그 바로 통하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인의 호기심, 그러니까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이 됐고, 그 이유는 동방견문록 때문이었고, 기술이 발달했고, 동방과의 직결회가 필요해서, 그래서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 유럽의 신항로 개척은 어느 나라가 주도하냐면요, 바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은 지중해 끝자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의 지도를 이렇게 대충 보면, 이게 지중해라고 하면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이 이쪽에 있잖아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는 이쪽에 이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가 돼서 동서 무역을 하면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에스파냐나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더 비싸게 사기도 했고요. 그리고 에스파냐, 포르투갈은 그 교황하고 친했거든요. 교황하고 친하면서 그 로마 가톨릭을 더 확장시켜야 된다는 열망이 되게 강했고,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어요. 왕권이 강해지기도 했고,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서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이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같은 경우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거든요.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아서 아메리카의 희망봉이 어디냐면,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아프리카 여기 끝자락, 그러니까 인도를 볼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희망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희망봉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에, 지금 여기 에스파냐 3번에는 누가 있냐면 콜럼버스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포르투갈에 가서 서쪽으로 가면 지구는 둥그니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포르투갈은 이미 희망봉 발견하고 이렇게 갈 길, 동쪽으로 가는 방법을,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서쪽으로 갈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그러던 차에 포르투갈에 비해서 약간 뒤처진 에스파냐에서 콜럼버스의 사업 제안을 오케이 한 거죠. 그래 서쪽으로 한번 가봐. 그래서 서쪽으로 갔는데, 카리브해에 도착을 했는데, 카리브해에 도착을 한 거기를 인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쪽의 이름이 지금도 서인도제도예요. 왜? 콜럼버스는 거기가 인도의 서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를 처음 가게 되죠.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신항로를 콜럼버스가 처음 개척을 하고요. 그게 이제 1492년도예요. 1492년. 임진왜란 100년 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1490이 기억하기 좀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포르투갈로 넘어와서, 포르투갈에 그 후원을 받은 바스코 다가마가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 항로를 개척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희망봉을 거쳐서 돌아서 이쪽에 있는 인도 캘리컷에 도착을 합니다. 바스코 다가마. 그래서 바스코 다가마도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젤란이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합니다. 사실 마젤란은 그
세계 일주 하다가 필리핀 세부섬에서 원주민한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행이 다시 돌아와요. 이 마젤란도 그 에스파냐 후원 받거든요. 이 둘은 에스파냐. 그래서 바르톨로메오 디아즈와 마젤란은 포르투갈이고 콜럼버스와 잠깐 실수했네요. 마젤란이 아니고 바스코다가마죠. 바스코다가마와 바르톨로메오 디아즈가 포르투갈이고요. 콜럼버스와 마젤란이 바로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서 신항로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항로 개척에 성공을 한 게 마젤란이 신항로 개척 성공한 게 1522년이거든요. 그래서 16세기 중반쯤 되면 이제 전 세계에 다 못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곳이 없었어요.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16세기경에 아메리카의 그 식민지가 이제 본격 진행이 되는데요. 그 아메리카 문명 파괴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메리카 고대 문명을 먼저 볼 건데요.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메리카에도 문명이 있었어요. 아메리카 문명에 4에서 10세기에 아메리카 중미 지역에 있었던 문명은 바로 마야 문명이죠. 마야 문명. 마야 문명은 피라미드가 여기 피라미드는 주로 여기 무덤보다는 신전의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천문학, 영과 이십진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십진법을 사용을 했고, 이 마야의 달력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마야의 달력이 2012년까지밖에 계산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2012년에 뭐 세상이 멸망할 거다. 그거 가지고 모티브로 한 영화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야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세기경에 멕시코 고원지대에서 발전한 문명은 아스테카 문명입니다. 아스테카 문명은 멕시코 고원지대에서 수도가 테노치티틀란이에요. 그래서 테노치티틀란을 수도로 하는 그래서 여기 마야랑 아스테카는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거든요. 둘 다 그림 문자 사용해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 같이 생긴 그림 문자 사용하고 피라미드 신전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둘 다 그러니까 마야 문명이 좀 더 먼저 멸망하긴 했지만 이쪽 지역은 이제 그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게 되죠. 식민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 15세기 중엽의 안데스 공원지대에서 발전한 문명은 잉카 문명입니다. 잉카 문명은 여기는 그림 문자가 없어요. 독특하게 그림 문자가 없고 새끼 매듭으로 결승 문자라고도 하거든요. 키프라고 하는 매듭을 짓는 그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야, 아스테카, 잉카 이런 고대 문명이 있었는데 이런 고대 문명은 에스파냐인이 여기를 침략해 오면서 문명이 파괴돼요. 컬럼버스가 신항로 개척을 한 이후로 에스파냐인들이 대거 건너가면서 여기가 새로운 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후에 본격 식민지 건설을 하게 되는데 식민지 건설하는 그 과정에서 원주민을 착취를 하는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한테 그 전염병 위험, 이거 3번은 먼저 얘기할게요. 원주민 인구가 대거 감소합니다. 그 이유는 많이 죽이기도 했고요. 착취도 심하게 하기도 했고 특히 구대륙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새로 발견한 아메리카에서 없는 전염병들이 유럽에 있는 전염병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 건설에서 새로 지을 거나 농사 지을 거나 이런 게 많은데 일 시킬 사람이 모자른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으로는 모자르니까 누굴 데려오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는 원래 원주민은 황인종이에요. 그래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다 황인종인 거 보셨죠? 근데 흑인들은 왜 많이 있느냐? 아프리카에서 다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노예로 금은 채굴하게 하고 대농장 경영하게 하고 그래서 이 대농장에서 주로 사탕수수나 담배 이런 상품작물들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주로 그 상품작물 중에 특히 한 가지 작물만 재배하거든요. 넓은 땅에 한 가지 작물만 재배하는 농업을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식민 농업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원주민 인구 감소시켰고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루어져서 아메리카 대륙의 산업 구조를 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크게,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문명 파괴 및 실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 지금 노예들이 대거 건너가면서 그러면서 삼각무역 형태가 형성이 되거든요. 삼각무역이라는 건 이제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트라이앵글을 일으키는데 여기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있고 여기 아프리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유럽 있다고 하면 여기 아프리카에서 이쪽으로 흑인이 가죠. 흑인 노예가 가요. 노예가 가고 여기에서 농산물 같은 거 생산해서 유럽으로 가죠. 농산물. 그리고 가고 그다음에 금, 은 이런 게 갑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쪽에 무기 같은 거 줘요. 얘네 부족끼리 싸우라고 부추기는 거죠. 무기 같은 거 주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트라이앵글의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대서양 삼각무역이에요. 대서양 삼각무역은 대서양 중심의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잇는 삼각무역인데 아메리카에 지금 원주민이 많이 죽어서 노동력이 모자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막 식민지 개척해야 되는데 인구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인구를 충당합니다. 아메리카의 노동력 부족을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로 충당하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서로 부족 간의 전쟁에서 싸워서 상대 부족을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노예를 획득하잖아요. 그러면 아메리카의 대농장에 판매합니다. 그러면 노예를 판 대금으로 아메리카의 설탕, 커피, 담배 같은 거 구매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유럽에 파는 거죠. 여기 지금 농산물이라고 제가 표현해놨는데 이렇게 노예를 이쪽에 팔아 그래서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유럽에다가 이런 상품 등을 팔려고 거기서 사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 판매하는 이런 대서양 삼각무역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지중해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그다음 동서 대륙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역이었다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과 아프리카 거기다 아시아까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교역망이 형성이 돼요. 특히 유럽이 아시아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아메리카에서 은이 대량 생산된단 말이에요. 포토시 광산이라고 하는 광산에서 엄청난 은이 채굴되거든요. 그래서 이 은이 아메리카의 은인데 교역망 통합의 매개체가 됩니다. 이 은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중국까지 흘러들어가죠. 아시아에 중국과 영국이 교역을 하게 되면서 아메리카에서 채굴한 은이 중국까지 가고 중국의 은이 조선으로도 왔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시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유럽에서는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유럽 경제 규모가 커지죠. 유럽 경제 규모가 커지는데 먼저 아메리카의 금과 은이 화폐 가치가 있는 금하고 은이 대량으로 유입돼요. 그러면 금과 은이 유럽에 유입된다라는 건 이거는 통화량 증가랑 비슷한 효과거든요.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물가가 상승하죠. 그래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혁명, 그걸 가격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급격하게 유입돼서 가격혁명이 일어나고요. 이 물가가 상승하니까 농산물에 대한 지대를 받던 봉건지주는 타격을 받아요. 왜? 농산물에서 생산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필수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부흥해서 유럽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봉건지주는 크게 타격을 받고요. 거기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상공 시민계층이나 농노는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지위가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노가 점점 없어져요. 농노가 거의 완전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대서양 무역으로 그 세계적 교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상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상업혁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전과 다르죠. 지중해나 뭐 유럽 내에서만 왔다 갔다 하던 무역의 규모가 전 세계로 교역망이 확대되다 보니까 자본이 성장하면서 더 세계적 교역 활성화돼서 상업혁명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때 그 인도에 회사를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 그 발전을 이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네덜란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인도 쪽에 동인도 회사라는 거를 짓습니다.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주식회사 형태로 기업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요. 특히 이 동인도 회사 같은 경우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인도 지역에서. 그래서 이 식민지 개척에 앞장서고 그 수단으로 쓰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동인도 회사는 바로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